자,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덩샤오핑은 어느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자 하는 선부자의 정책을 표방한 바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부자가 되자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를 나누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 필요하면 강제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역시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책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공동부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공동부유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좀 어려운 개념 같아요. 이제 시진핑 주석 금년 8월에 베이다이어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첫 공개 일정으로 중국 공산당 제10차 재경위원회를 주재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베이다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그런 회의로서 전직, 현직 고위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재경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경위원회는 그 실행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제1차 분배,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보론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부론을 제시했거든요. 공부론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보론이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바로 공동부유는 일부 사람이나 일부 지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공동부유라는 새 기치를 들자 중국 사회가 경랑에 휩싸요. 경랑.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경랑에 휩쓸고 있습니다. 플랫폼 빅테크를 시작으로 차량, 공유업체, 배달업, 사교육, 게임, 연예인 활동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규제가 확대됐거든요. 규제가 확대되면서 공동부유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규제가 이제 공동부유를 위한 하나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는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납작인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정치적 예풍, 이게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정치적 예풍이 약하거든요, 거기에. 그 예풍에 민감한 빅테크가 선도적으로 거액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거액으로. 그리고 음악과, 그 다음에 영화인, 방송예술가 등 관련 협회들은 직업 기풍 건설 자담회를 개최하고 직업 준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란으로 일컬어진 문화 대혁명으로 회귀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가 상황. 보네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 여파로서 이제 흥다그룹 같이 이제 부동산 그룹이 이제 거의 곧 파산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뭐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제2위로 됐는데,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실 진위계수로 말하면은, 원래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잘 돼 있고 1에 가까우면 완전히 불평등한데, 중국은 0.5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농민공을 비롯한 그러한 그 도시 빈민의 실삼, 그리고 도농 격차라는 짙은 그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부유는 그런 분배, 그 문제, 그러니까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서 중국판 신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나 사회가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과 갈등도 있지만은, 그렇죠. 이제 뭐 민족적 이 자긍심도 높아지고, 좀 이게 잘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또 이게 잘 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정책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계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년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앞두고 있거든요. 보통은 2년임만 끝나는데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잡겠다. 민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 기치는 기존의 중국몽 같은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몽보다는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공동부유가. 민생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니까.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피부에 와닿아 있고 또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들의 민생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서 서민과 그다음에 중산층의 민심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업에 이제 극단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배달업 있지 않습니까? 배달업, 음식 배달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 배달 우리도 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뭐 임금도 싸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지시해가지고 임금 올려라. 사회보장 제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들 부담이 커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회 불만을 잠재우고 일반 인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뭐냐, 사교육. 우리나라도 사교육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은 자녀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교육, 뭐 피아노 레슨, 뭐 그다음에 뭐 운동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다 부모들의 부담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가했는데 저게 그 사기업 교육 그런 큰 그런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영리 기업인데 그걸 비영리 법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많은 이제 규제를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도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일단 규제가 되는 거죠. 이거 규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대한 그런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배려라든가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 그런 고려 이외에 시진핑 자신의 무슨 개인적인 뭐 이렇게 성향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그 공동부유라는 것이 그야말로 다 같이 하자는 것,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진핑 주석의 사고방식에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시진핑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바로 연안의 벽촌, 양자촌에서 7년 동안 하방 생활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7년이나 한 거예요. 10대. 그래서 하방 생활을 하면서 시진핑은 철저한 마오쩌둥주의자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공부론에 가까운 공동부유를 제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 내부에서 1위가 직위되지 않고 있고 중국 사회는 공동부유의 어떤 파고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이제 그 경쟁, 또 이게 갈등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첨단 그런 부분 뭐까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갑자기 공동부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돈이 생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에 이제 그 제약을 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조금 혁신적인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러면 조금 우리나라도 좀 뭐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불평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기업 활동 이축 등 부정적 측면이 이제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부유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불패 신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기추가 됩니다. 이게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국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과거 이제 30년 동안 뭐 연준가 10%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떨어졌지만, 근데 중국 경제는 성장한다, 발전한다. 그런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공동 부유로 인해서 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우선 공동 부유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민간에 뭐 기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에 긍정 성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운임 비용이 급상승했는데 그 와중에 호주와의 어떤 분쟁이 미혹되어 가지고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에서 전력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것이 겹쳐 가지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동부유 정책의 부정적 측면이 이제 증폭되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장극화와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유 정책에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원료소득 100만 원 이하가 많거든요. 이 대규모 취약층에 대해서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높여준다면은 대규모 유효소 수요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런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공동부유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그런 정책이 중국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괜찮을 때, 좋을 때 그런 정책을 취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정적인 면을 상쇄해 나가면서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여건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불안 요소는 계속 남아 있겠네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 자관 파트너로서 이제 이 밀접한데요. 또 요소수 사태로 해가지고 우리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뭘 하면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부유 정책이 바로 또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또 이제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중국 경제가 상호 보완 관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혹시 잘못됐는가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직격탄을 받고 또 증권 주식 시장은 바로 하루가 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자 기업, 이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빅테크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 산업 규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하면은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정부에서 임금을 높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또 인건비가 상승에 돼서 그 다음에 이자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는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때 보면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중국이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그 4대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도 이제 있고 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또 상당히 지금 리드해 나가면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이런 공동부유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이 정책 결정자들도 정치 투자자들도 이게 대해서 지금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데 또 이 느낌도 옵니다. 공동부유 정책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역사 결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